그 602페이지 가치 재원칙이요. 거기서도 몇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3가지 원칙 문제 종종 나옵니다. 혹시 이번 모의고사 이거 안 나왔던가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치 재원칙이요. 가치 재원칙이란 말은 평가사가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입니다. 평가사는 전문가지만 그래도 주관성에 잘못하면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다 객관화시키고 가격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해들어도 원칙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 절차 준칙 반드시 평가할 때는 거쳐라 그런 원칙. 근데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먼저 최유효상 원칙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맨 첫 번째가 최유효상 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죠. 최유효상 원칙이라는 말은 13가지 원칙 가장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원칙. 여기는 맨 처음에 우리 6편에서 개발 이용할 때 말씀드렸던 거. 6편에서 이용할 때 우리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 앞쪽에가 있습니다. 6편에서 말씀드릴 때게 페이지 수가 492페이지요. 492, 93 나왔다는 얘기요.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최유상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사용을 가진 사람. 그게 뭐냐? 맨 첫 번째는 보편적 사용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적 사용 아니면 또는 중도적 사용, 보편적 사용. 그래서 최유상이라는 말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문가 이용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한 이용.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 이용을 가진 사람. 그게 주관적이 아니고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보편적 사용, 중도적 사용 또는 평균적 사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 이유는요. 근거는 부증성.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땅이 많다면은 이러면 안 나오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증성.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요. 요거하고 밀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어디만 부동산만 적용된다. 동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산에서는 최유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부동산 중에 주로 뭐가 더 먼저겠습니까? 토지가 더 먼저. 물론 건물도 되지만 토지가 더 먼저라는 얘기요. 첫 번째 뜻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이 있었죠. 여기 기준에는 법률적 측면,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맨 처음에 법적 측면이요. 법적 측면에서는 법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합법성. 첫 번째가요. 합법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합리성. 일단 법에 맞으니까 적법에 되죠. 합법성. 그 다음에 합리성. 여기 합리성이라면 법의 태도를 가장 잘 이용한다는 얘기. 그래서 용적률이 500%인데 100%만 이용하면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불합리하게 쓰고 있는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술적 측면이요. 기술적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채택 가능성, 실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물리적 실현 가능성. 그래서 실현 가능성. 실제로 만약 한 20, 30년 전에서는 123층짜리 지읍니다. 못 지었었죠. 옛날에는요. 요즘은 가능하니까. 실현 가능성. 물리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이요. 경제적인 뭐까지? 돈까지요. 수익성까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때를 최고 최선의 이용.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간다면 뭐라겠습니까? 최선의 이용. 그래서 최선의 이용 요거하고 그 다음에 최고 이용 두 개 구별하시다는 얘기. 최선의 이용은 필요 조건입니다. 최선의 이용은 경제적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고 여기까지 갔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최고의 이용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최선과 최고 두 개 바꾸지 말자 기억나십니까? 요거 두 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최선은 되지만 최고는 안 될 수 있다. 맞죠? 근데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최고는 되는데 최선은 안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최선이 더 먼저. 그래서 이 선자를 우리는 보면 한자는 먼저 선자가 아닌데 우리는 뭘로 생각하자?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법률적 기술자를 1차 조건 또는 필요 조건 어떤 사람들은 또는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2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말 이해하시는 거죠? 요거 좀 이해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이 요거요. 그 다음에 최우선이 되려면 주변 용도에 맞아야 되겠죠. 표준적 사용에 맞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물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수익 체증 체감. 거기 수익 체증 체감에서는 주로 보는 것은 수익 체증 체감 그 말 뜻이 수익이 처음에는 체증. 빨리빨리 가다가 체감, 그 다음에 느리게 간다는 얘기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체유 사용률 또는 입체적 이용률, 집약 한계, 조방 한계요. 그러고 보니까 수익이 체증되고 나서는 규모를 늘리세요. 체감될 때는 줄이세요. 그 말이죠. 그래서 집약 한계란 말,
집약한계란 말은 이온 극대점이었죠. 그 다음에 한계 수익 한계 일차대점이죠. 그 다음에 집약도의 상한선, 입지가 100, 네 가지.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조방 한계. 조방 한계란 말은 손익분기점이요. 그래서 여기는 한계 수입이 아니라 총 수입과 총비이 똑같다는 점. 평균 수입, 평균비는 같습니다. 집약도의 하한선, 입지가 제로란 얘기. 그래서 한계 이렇게 말하죠. 지금 말 기억난 거죠? 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은 추가 투자 적부성.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추가 투자 적부성, 적합한지 또는 부합한지, 추가 투자 적부성. 추가로 투자하는 건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집약한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손실이 나옵니다. 아니란 얘기. 집약한계를 넘어서라도 곧바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윤이 점점 줄어들 따름이지 곧바로 마이너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기억나신 거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의 보시면은 부동산에서 단위 투자액을 일정하게 계속 증가시키면은 그에 대해 수익은 점점 증가되는데 수익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가는 것을 체증이라고 말하고 수익의 증가 속도가 느리게 올라가면 체감이라고 그랬죠. 체증 체감은 반드시 와줍니다. 그 시기가 빨리 온가 늦게 오나 그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것은 좀 빨리 체증이 올 거고 규모가 크면 좀 느리게 오긴 오겠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체증 체감은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집약 한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추가 투자 판단과 관련이 깊다.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나쁘냐. 거기 특징의 1번 보시면은 추가 투자 판단 관련 나왔죠. 그게 추가 투자 적부성.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냐 부합하냐 그 얘기.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수익이 점점 빨리 증가할 때는 추가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집약 한계 미달됐을 때는 추가로 투자를 하세요. 집약 한계 넘어서면 오히려 추가 투자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 맞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기여 원칙. 거기 기여의 원칙이란 말은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말은 첫 번째가 추가 투자 적부성. 추가로 투자는 가장 제1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 적부성의 근거. 추가 투자 적부성, 추가로 투자하는 게 적합한지 부합한지.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여기는 주로 무슨 관계다? 상하 관계다. 여기는 주로 좌우 관계다. 굳이 구별하자면은. 그래서 합병해라, 분필해라. 이게 바로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기여 원칙이란 말은 기여도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계 생산성. 생산성이란 말 나와야지 생산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 생산성 이거지. 만약 생산비 오면 안 된다는 얘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합이지 생산비합이 아니라는 얘기. 기여 원칙은. 기여도, 공헌도 똑같은 얘기. 추가로 투자했을 때 기여도가 크냐 작냐. 그래서 합병 증감가, 분할 증감가. 이쪽 얘기. 서로 합쳤을 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합병 증감가. 이건 전부 다 기여원칙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말이 중요하네요. 거기 의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부동산의 전체 가치 및 총수익 들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 기여도가 크냐 작냐. 공헌도, 기여도. 그래서 한계 생산성이지 생산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로 생산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특징의 1번 보시면은 기여도의 합이지 여기서 기여도는 것은 생산비가 아니라 생산성이다. 그게 키워드. 그 다음에 그 밑에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이란 말은 내부적 비율을 잘 맞춰라. 구성요소 결합비를 잘 맞춰라.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요. 균형의 원칙이란 뭐가 잘 맞으라는 얘기죠. 건물을 제대로 쓰면 께서는 설계, 설비, 구조.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과대설비, 초과설비, 과설비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요. 내부적 구성 비율. 첫 번째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이걸 높인다는 얘기는 최유효사하기 위해서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구성 요소를 잘 맞춰라. 그래서 내부적 균형, 내적 균형. 내적 균형이요. 또는 아니면 내부적 균형. 내적 균형이 전부다 설계, 설비, 구성 요소.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죠. 적절히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른 말로 설계가 어쩌고 또는 설비가 어쩌고 너무나도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죠. 설계 설비, 과대 설비, 과소 설비 뭐 이런 것들 너무 커도 안 되죠. 건물 층이 어쩌면 예를 들어 천장이 너무 높아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적절히 맞아야 되겠죠. 객실 숫자하고 주차장 면적 맞아야 되겠죠. 그쪽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런 게 맞지 않을 때는 뭐가 됩니까? 기능적 감가. 그래서 기능적 감가 또는 내부적 감가. 아까 금방 우리 개별 분석에 써먹었던 말. 그래서 기능적 감가 또는 아니면 내부적 감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 써먹는다? 개별 분석에서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지역 분석은 아까 적합 원칙이었죠. 여기는 균형 원칙은 개별 분석. 아까 우리 비교 3번에서
어디서 썼던 얘기 할까요?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만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의를 보시면은 그래서 비례원칙이란 비율을 맞춰라. 너무 커도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대상부동산 최대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가치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최유효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보자면은 투입되는 생산 요소 결합비율, 내부적 구성, 투입 요소 결합비율, 생산 요소 결합비율을 잘 맞춰라. 그런 게 안 맞을 때는 감가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맞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맨 밑에 보시면 균형치 이외적으로 기능적 감가 해야 된다. 기능적 감가. 그것만 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거기 수익 배분의 원칙이란 말은 수익을 쪼개준다. 수익 분배, 수익 배분. 그러니까 수익 배분이라는 말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익 분배가 맞죠. 수익 배분의 원칙 또는 수익 분배 원칙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은 각각 생산자의 공헌에 따라서 몫을 쪼개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 건물에 들어서 매출액이 1년에 100억 나왔대요. 그럼 100억 나왔을 때 각각이 어쩌니까 이 건물에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던 역할을 했던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 그다음 두 번째 돈에 대한 대가는 이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본에 대한 경영에 대가는 이윤. 그러니까 임금하고 이자하고 이윤을 서로 분배하고 남는 것이 바로 뭐다? 그다음 이때는 지대목. 그러니까 수익을 배분한다면 요 말 뜻만 수익을 쪼개준다 그런 얘기 아닌가? 전체 수익이 있었을 때 그 수익을 만드는데 역할했던 녀석들한테 각각 기여도에 따라서 몫을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수익 배분의 원칙. 글자 그대로니까. 맞죠? 그래서 임금이 얼마,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 또는 이윤이 얼마, 그리고 남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땅목, 지대목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가 지대 산출 근거요. 지대 산출 근거. 일단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대목은 가장 처음에다 나중에 한다. 나중에. 항상 전체에서 어쩌니까 빼고 남는 거니까 전체 100억이라는 수익이 있는데 인건비 얼마 빠지고 그 다음 이자 얼마 빠지고 이윤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대목. 그래서 지대목은 항상 처음에 나중에 맨 나중에. 경제학의 원칙 중에서 고정 요소는 맨 나중에 가변 요소를 더 먼저 그런 원칙 때문에. 그래서 지대목은 항상 맨 나중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빼고 남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잉여 생산성의 원칙. 그렇게 말 쓰죠. 그래서 잉여란 말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잉여 생산성의 원칙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잉여 생산성의 원칙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토지에 무슨 수가 밀접할까요? 부동성. 여기 수익 체증 체감은 부증성과 밀접합니다. 여기는 부동성이요. 수익 체증 체감이니까 체증이니까 부증성. 여기는 부동성이요. 위치하고 밀접하죠. 그래서 부동성과 밀접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익 분배 원칙에서는 지대산출 근거. 그래서 나머지기 때문에 잉여는 남는 것이니까. 그래서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특히 토지잔여법, 잔여법. 남을 짠자 잔여법 맞죠? 전체에서 빼고 남는 거니까 잔여법의 근거. 여기까지. 자, 우리 다 써져 있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적합 원칙. 이번에 뭐냐면 환경에 잘 맞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적합 원칙이란 말은 적합이란 말은 뭔지 모르지만 조화가 잘 되라. 균형과 적합은 둘 다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균형은 내부적 균형, 적합은 외부적 균형. 적합 원칙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잘 잡아라. 균형 원칙은 건물 제대로 지어라.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적합 원칙 같으면 맨 첫 번째는 유용성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최유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외부적 균형, 외적 균형이요. 여기가 잘 맞아라. 그래서 외적 균형이기 때문에 주로 자리가 잘 맞고 주변 여건 환경이 잘 맞아라.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거니까 주변이 잘 맞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어쩌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환경과 잘 맞아라. 주거용은 주거지에, 상업용은 상업지에, 공업용은 공업지에 이런 것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돌려서 말하겠죠. 서민들 집단 거주에 고급 빌라가 있습니다. 건축비도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바로 적합에 어긋난 거죠. 화장 멋있게 하고 밤에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보이는데. 아프리카 가면 미인은 검정색이 미인이죠. 살색이 검정색이니까. 그래서 또는 주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변과 잘 맞아라. 그래서 또는 용도지역. 주변에 어떤 용도가 잘 맞아라. 용도지역 잘 맞아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어울려라. 이런 얘기들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게 잘 맞을 때는 무슨 감가? 외부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외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 위치 감가, 환경 감가. 환경 감가, 위치 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뭐하고 밀접하겠습니까? 부동성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얘기야. 부동성. 맞죠? 자리 잘 잡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서 써먹습니까? 지역 분석에 써먹는 얘기요. 아까 개별 분석은 균형, 지역 분석은 적합. 맞죠? 여기까지만. 요 정도만요. 그래서 조화로 말씀입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바르게 해서는 즉 최유상에서 어떻게 해라? 부동산의 특성이 시장 수요 맞거나 주변 또는 환경에 맞아라. 여기까지 잘 맞아. 주변에 잘 어울려라. 이게 같은 얘기더라도 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면 중개사에 대해서 서로 잘 알아듣죠. 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시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그게 바로 용도에 맞게끔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인 반면 적합 원칙은 외부적이다. 특징 1번에. 맞죠? 두 번째는 환경과 적합성. 그 다음에 주변 때문에 환경에 적합해라. 그거 안 맞으면 경제적 감가.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밀접하다. 네 번째 키워드가. 그것만요. 그 다음 외부성에는 환경과의 관계. 그러니까 외부성도 부동산과 환경이 잘 맞아라. 그러니까 외부성하고 또 적합원칙은 둘 다 비슷비슷하죠. 요 두 가지는 전부 다 적합과 외부성은 환경과의 관계인데 차이가 외부성은 환경이 주는 거고 여기는 부동산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구체적 얘기는 부동산이 어쩌니까 어디에 맞냐 맞냐 환경에 맞냐 맞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 빌라가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주어가 뭡니까? 부동산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 집단 거주지에 고급 빌라는 주어가 주어잖아요. 그럴 때에는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값이 크다 작다 작을 거다. 환경에 맞다 맞다. 여기는 뭐겠습니까? 여기 외부성이나 말하는 환경이 첫 번째.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어쩌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다음 부동산이 좋은지 나쁜지 가치가. 그러니까 주변에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가치가 그죠? 부동산 가치가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외부 불경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는 플러스는 외부 경제, 마이너스는 외부 불경제. 그러니까 외부 경제 같으면 전진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후퇴란 말 쓸 수도 있겠죠.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요. 이 두 가지만요. 두 개만 비교합시다. 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보시면 특징 보시면은 1번 맨 아래쪽에 적합원칙, 외부성원칙은 부동산과 밀접하다. 부동성, 환경 얘기니까. 여기도 굳이 특성으로 말하자면은 여기는 세 번째가 부동성이요. 요놈하고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자 2번에 적합원칙은 대상부동산이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주어가 부동산. 그러니까 아까 서민들 집단 거주지에 그 다음에 지어진 고급 빌라는 빌라가 주인공이죠.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값이 떨어질 거다. 경제적 감가 아까 환경 감가, 위치 감가요. 그러니까 적합원칙은 부동산이 환경에 맞냐 합니다. 주어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외부성은 외부 환경이 부동산한테 어떤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는 외부 경제 나쁜 것은 외부 불경제 요렇게 말 되죠?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란 말은 무엇 때문에 다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되니까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쟁 원칙 그러니까 경쟁이란 말은 다툰다는 얘기니까 부증성하고 밀접하겠죠. 부족하니까 희소성 경쟁 원칙이요. 경쟁 원칙이란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초과 이윤 초과이윤이 크면 어쩌 있으면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그러니까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런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은 어쩌 점점점 소멸되는 원칙. 그래서 초과이윤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이 점점점 소멸되는 그런 원칙. 말뜻이.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주로 부증성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아주 밀접하겠죠. 흔해 빠졌으면 경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요. 자 읽어볼게요. 자 경쟁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에도 경제에 따라 일어나는데 전통적으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태도가치는 갖긴다는 얘기.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이 점점점 소멸되는 그런 말뜻. 부족하니까 그만 초과 수요 때문에. 그다음 공급량을 늘리면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거기 특징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세 번째 부정성과 밀접하다. 여기서 경쟁 주로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하나 더 써야면요. 여기는 그래서 수요자 경쟁. 근데 정확히 말하면 수요자 경쟁도 생산 물 경쟁, 생산 요소 경쟁, 생산 요소 확보 경쟁, 수요자 경쟁 또는 생산 물 경쟁이 아니라 생산 요소 확보 경쟁. 우리 용도 지역 쪽에서 이 말 나오죠. 용도 지역 쪽에서 그 지역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건설사 사장들끼리 경쟁, 건설 사장들끼리 경쟁. 그래서 여기는 수요자 경쟁이면서 생산 요소 경쟁입니다. 생산 요소 확보 경쟁. 이거 경쟁이지, 예를 들어 생산물 경쟁이 아니란 얘기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확보 경쟁, 이렇게요. 이런 말들 들어가면 좀 말이 어려워지면 돼요. 그래서 경쟁 원칙은 용도 지역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 나오고, 준 시대란 말 했던 얘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째 변동 원칙. 자, 변동이라는 말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변동이라는 말은 가치 형성 요인. 변동 원칙이라는 말은 뭐가 달라진다.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가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가치 형성 요인. 첫 번째가 가치 형성 요인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가격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변동 원칙은 두 번째 어디에 썼습니까? 기준 시점. 아까 맨 첫 시간에 기준 시점의 근거 또는 아니면 시점 수정. 기준 시점 또는 아니면 시점 수정이요. 우리 저대 평가 가면 이제 비교 방식이 여기 나옵니다.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정의 근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비교하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측 원칙. 예측이란 말은 미래하고 밀접하죠. 그래서 예측 원칙은 이런 거 거의 비슷한데 이게 원인이면 결과입니다. 변동 원칙은 if란 말이죠. 만약 뭐뭐가 된다면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인과관계란 말 쓰죠. 원인과 결과. 그렇기 때문에 예측 원칙은 맨 첫 번째는 반드시 장래 수익성. 미래란 말 꼭 나옵니다. 장래란 말이 어쩌고 또는 미래란 말 없고 장래가 어쩌고 또는 미래가 어쩌고. 그 다음에 이런 따라서 수익성 또는 수익성이란 말도 기대가치. 수익성이 어쩌다 또는 기대가치. 이게 어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요 말 나와야지 요 말 나오지 않습니다. 돈 얘기가 직접 나오면은 예측이에요. 가격 형성률이 나오면 그때는 변동이니까 말 뜻이.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에서 후보지 이행지를 쓰는 거죠. 후보지 이행지. 또는 이거는 영속성, 예측이기 때문에 영속성하고 밀접하겠죠. 미래를 나타낸 거니까. 또는 후보지 이행지 얘기하고 밀접합니다. 이게 원인이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거기까지는 변동이죠. 그러면 돈이 평당 얼마가 되겠다. 예측. 이렇게 말되죠. 자, 변동원칙이란 말은 부동산 가치도 일반지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변화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치 형성 요인. 지금 607페이지 그 의의 첫 번째 읽었습니다. 따라서 특징 보시면은 자연적성이 영속성하고 밀접하다. 그리고 용도에서 위치 가변수 이런 것들. 근데 영속성이 먼저겠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은 기준 시점 확정하고 시점성 근거 맨 아래줄에 찾았는가요? 키워드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예측 원칙은 예상의 원칙은 부동산 과거 이제 이용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 상태. 그래서 거기는 제일 중요한 말은 장래란 말하고 그 다음에 돈 얘기, 미래 수익성, 장래 기대 가치. 그러니까 변동에서는 미래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가치 형성률을 쓰는 거죠. 예측에서는 반드시 미래가 어쩌고 장래가 어쩌고 돈이 어쩌고 가치가 꼭 나오줘야 돼요. 키워드가. 그 말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수익 방식과 더 밀접하다. 수익 방식은 미래 이르기니까. 수익 방식은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데까지. 기회비용은 커야 좋습니까? 작아 좋습니까?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아요. 기회비용은 선택 가능 대안이 있어서 불구하고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포기한 것 중 최대 가치.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용도의 다양성과 밀접하죠. 그 다음에 포기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포기된 가치가 없겠죠. 용도가 여러 개 있어야 되니까. 주거지로 쓰에 따라서 다른 걸로 못 쓰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 땅을 주거용으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썼을 때요. 근데 상업용으로 쓰면 200만 원 수익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걸로 쓰면 따라 이걸 버린 대가죠. 그럼 주거비용 기회비용은 200만 원 됩니다. 만약 상업재 기회비용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기회비용 커야 좋다, 작아 좋다? 작을수록 함정이용. 그러니까 최우선에 들어가면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가장 키워드는. 기회비용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래서 4분의 기회비용. 맞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서는 투자자란 말 알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그 다음에 4분의 기회비용. 그 다음에 시장가치.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이쪽 얘기도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46페이지 거기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있었죠. 우리 요약집에서. 그쪽 얘기 그대로 좀 따온 겁니다.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요구수익률. 기대수익률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연결해 갑니다. 그 다음에 수요공급치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도 수요 공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뻔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번째 대체원칙은 평가 3방식 이론적 근거.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원칙이요. 대체원칙은 평가 3방식 이론적 근거. 그러니까 대체원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같은 지역이었자면 이렇게 같은 종류 여러 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용도는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었을 때 서로 가격은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된다. 만일에 여기는 삼성 거, 현대 거, LG 거 전부 다 6억이라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요 값이 어쩌면 올라갑니다. 그럼 나머지 것도 좀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체원칙이란 말은 용도가 비싼 거 여러 개 있었을 때 서로 가격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값이 형성된다. 그걸 대체. 만약에 삼성, 예를 들어서 여기가 떨어져 갑니다.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떨어져 가겠죠.
이게 같은 지역에서 용도가 비슷한 것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값이 형성된다. 이거를 대체 원칙. 의미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 3방식 전부 다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평가 3방식 근거. 3방식형,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이런 3방식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근데 하나 더 하자면 이거는 간접법, 직접법이 아니라 간접법이 있다는 얘기요. 요놈에 적용됩니다. 이걸 제일 사실 많이 써봤죠. 평가 3방식 이론적 근거는 무슨 원칙입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풀어왔었으니까. 대체 원칙. 대체란 말은 비슷비슷한 게 있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값이 형성되다. 이거를 대체 원칙.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3방식에서도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그래서 평가 3방식에서 맨 먼저 이것도 작년도 여기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 3방식은 크게 봤을 때 맨 첫 번째가 비교방식. 비교방식이라 말하면 비교해서 값을 따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거래 사례 비교 평가 방식.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값이 얼마다 라고 따진 것. 거래 사례 비교 평가 방식. 내 것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그 사례가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쯤 따진 것을 비교 방식. 그렇기 때문에 거래 사례란 말은 전부 다 시장성을 따지는 거죠. 시장에서 얼마라고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시장 가치요. 시장에서 비싼 것이 얼마 거래됐으니까 내 것도 얼마쯤 요거. 그 다음에 비교 방식 다음에 비교 방식 반드시 거래 사례가 있어서 거래 사례가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 지역이나 그런 물건들. 이럴 때는 원가 방식 씁니다. 그래서 만들 때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 주세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죠. 또는 원가성. 그러니까 원가 방식도 다른 말로 비용 접근법 상관이 없겠죠. 우리 비교 방식은 시장 접근법.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가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쯤 이거니까 시장 자료조사법, 시장 접근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니라 투입 가치죠.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주세요. 투입 가치. 그러니까 똑같은 시계도 비싼 시계, 싼 시계 있죠. 보석이 들어있는 시계는 좀 비싼 거 맞죠. 우리 옷도 원단값이 비싸면 옷값이 비싸지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투입가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 반드시 만들 수 있는 것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익 방식이요. 그래서 미래 수익이 얼마니까 미래에서 따져서 얼마. 여기는 그러면 소득성 또는 아니면 소득을 인컴이라 해서 인컴 어프로치요. 소득접근법 또는 수익 방식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미래가 얼마 나올 거 산출가치요. 요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하자면 잘 섞으겠죠. 비교 방식은 시장성인데 비용성이다. 그럼 틀리겠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인데 소득성이다. 그럼 또 틀리겠죠. 뻔한 얘기니까 지금. 요 얘기 지금 적지 마시고 어디가 다 있냐면 뒤쪽에 우리 기본서에 표가 다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614페이지. 거기 표. 지금 적는 게 문제가 아니죠. 좀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가치란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균형가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비교 원리. 내 것하고 비슷한 부동산 얼마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서 얼마. 여기는 가격 비교 원리. 그렇다면 여기는 뭐겠어? 원가 적산의 원리. 만들 때는 얼마인가 좀 더해가지고 원가 계산의 원리 또는 아니면 원가 적산의 원리요. 그래서 적산이라면 우리 쌓아 올라간다는 얘기죠. 원가 적산의 원가 계산의 원리.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미래 순수익 계산의 원리. 미래 기대상 순수익이 얼마 나오기 때문에 미래요. 순수익 계산의 원리요. 순수익이 얼마 나오니까 기대수익이 얼마니까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평가가 높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값을 올라가면 시장 균형 가격이요. 그래서 나온 것을 시장 균형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 가격이라 말하고 그다음 여기는요 공급자 제시 가격. 내가 얼마 만들었으니까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주세요. 공급자 제시 가격이요. 이게 공급자 제시 가격 아니면 제한 가격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래쪽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요자 제시 가격이네요. 사는 사람이 얼마 주겠다. 여기는 수요자 제시가격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값을 비교방식 나온 값을 비중가격, 유축가격, 비준가격. 그래서 나온 값을 여기를 비준가격이요. 또는 아니면 유축가격. 유추하여 유상가격을 추정한다는 얘기죠. 비교해서 준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축가격이요. 이렇게. 근데 여기 같으면 복성가격, 적산가격, 복성. 그래서 다시 만들 때 값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복성가격 아니면 또는 적산가격. 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주로 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복성가격이란 말을.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가격이요. 똑같죠. 일단 요렇게. 그러면서 일단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엔 임료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임료 나오면 이제는 비준 임료라고 말씀을 되겠죠. 가격과 임료. 여기도 유추 임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적산 임료. 이렇게 말했어요. 적산 가격이고. 여기 적산 임료.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환원법. 여기서는 수익임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여기는 수익임료를 따르니까 수익환원법, 여기는 수익임료. 임료사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어디 갔냐면은 우리가 보자면은 지금 페이지 수가 지금 614, 그 표를 그대로 좀 쓴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상인데 요 녀석들은 무슨 값이다? 시산가격. 요 녀석들은 지금 감정가격이 아니라 시산가격이랍니다. 시험 삼아 산정한 가격. 시산가격이요. 그래서 요 시산값은 반드시 또 조정을 한번 거쳐야 되죠. 왜냐하면은 한 가지 특성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온 값을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평가를 해봤더니 비교 방식은 20억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억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16억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다르다라 가격이 너무 편차가 심할 수도 있죠. 우리 똑같은 사람 평가할 때는 얼굴 수로 평가했으면 잘 손해본다고 그랬죠. 키 수로 평가해도 손해보겠죠. 키가 작으니까. 좀 더 키도 커야 되는데. 그죠? 한 1m 한 85는 돼야 되고, 몸무게는 한 80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옷걸이가 멋있잖아요. 옷도 잘 안 어울리니까, 키가 작아서. 점점 키가 요즘에 크고 계시죠? 그럼 아직 12시 전이구만요. 50대는 12시라고 하던데요. 하루 20시간 따지면 한 8시쯤 되면 커지겠죠. 근데 점점 키가 줄어드는 거 맞죠? 줄어보니까 1cm나 줄었더라고요. 키 재보니까. 점점 줄어가요. 푸시업 하면 커져요? 아, 그래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 키도 점점 더 줄고, 체중도 점점 빠지고, 옷이 점점 커요, 그래서요. 옷 딱 맞는 옷을 입는데 옷이 점점 커져가지고 뒤가 겹치고 막 그래야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니사적이고, 우리가 보니까, 올해 체중이 한 4kg 빠졌거든요. 한 4, 5kg 빠졌거든요. 우리 봄보다 좀 더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예, 네, 상당히 빠졌어요. 예. 밥 잘 먹는데. 좀 빠져가지고요. 그래도 아직은 안 주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 주고 아직은. 뭐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방식인데, 물건인데 왜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올까요? 기준이 틀려요. 요는 오히려 뭐만 보니까 쭉 보니까 시장성만. 요거는 두 번째 원가성만. 요거는 소득성만. 그래서 요걸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시산가 조정.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집어넣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요곡수, 공곡 쓸 때 여기는 뭡니까? 원가법입니다. 여기는 고전학파의 생산비가 있어 원가법. 여기는 수익방식이에요.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 이걸 수익방식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같이 만나는 꼴이 뭐라고 하면 비교법, 비교방식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균형가격이라면 그래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곡 쓰니까 그죠? 공급 재직가격 원가 적선을 말이 떼잖아요. 비용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는 수익방식 뭐겠습니까? 수요자는 효용가치 처리거든요. 만족도. 그래서 그러면 순수익이고 그다음에 수요자 제시가격. 둘이 같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가격 비교하고 그다음에 균형가격 이런 걸 만들어지는 거죠. 논리가 딱 맞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똑같은 물건인데 20억 나오고 5억 나오고 16억 나오니까 뭔가 20억짜리 16억 나오면 그래도 이해하게 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보는 기준이 틀리지 않아요. 나라를 평가할 때 면적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인구수로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수출액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교역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큰 나라죠. 대한민국이니까. 두 번째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산가격 조정. 언제든지 시산값이란 말은 시험 삼아 산정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건 최종값이 아니라 중간 과정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시산가격 조정을 거쳐라. 시산가격 조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시산가격 조정의 근거. 근거는 왜 합니까? 가격 삼면성의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 삼면성이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시장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용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있을 건데 요 세 가지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20억은 오로지 뭐만 요것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5억이라면 오로지 뭡니까? 비용성 원가성만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 16억은 요것만 있으니까 안 돼. 수익성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세 개를 동시에 합쳐줘라. 그래서 그래야 어쩌니까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한 가지 평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보다 더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야 정확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가격 삼면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가지밖에 나타나는 거 아니죠? 요거는 시장성, 요거는 비용성에서 수익성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더해줘라. 그래서 그러면 목적. 그러면 왜 이렇게 더해야 맞겠습니까? 하나만 나오면 좀 주관적으로 편협하니까 가격의 중립성, 객관성.
가격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의 중립성하고 객관성이요. 요걸 위해서 좀 전부 다 합쳐줘라. 중립성과 객관성. 너무 한쪽만 하면 좀 주관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넣어서 더해주세요. 그래서 방법은 가중평균이요.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로 가중치를 넣어서 해주라. 그래서 만약에 20억인데 그걸 70% 줍시다. 비교방식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 여기는 적으니까 10% 줍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20%겠죠. 그래야 전부 다 1이 나오니까. 그래서 더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14억 나왔죠. 여기는 5천만 나오죠. 여기는 3억 2천 나오죠. 그러면 17억 7천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비로소 여기가 평가 얘기란 뜻입니다. 요 얘기가 우리 교재 문제 어디가 있냐면은 자, 페이지 수가 617페이지 문제가 바로 작년도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617페이지. 그 박스가 바로 작년도 문제 27회 때 문제. 이렇게 알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숫자가 나오면 조금 거부감이 생겨. 알러지 생기니까. 어제도 밤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계산 문제를 싹 포기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 아,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말 하냐면은 기본적인 몇 개는 풀고 나머지를 버린다.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 구별하면 대단한 실력인데? 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산 문제를 작년에 1차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제 밤에 만난 사람이. 그러면서 계산 문제를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몇 개만 풀고 나머지를 버렸대. 그럼 기본적인 어떤 건지 알지. 구별하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다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제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론은 시험 볼 때만 하고 필요 없대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푼돈은 벌겠는데 큰돈 벌이 틀린 것 같수야. 그랬다니까요. 그 앞에서 바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전월세 같은 작은 물건은 계산 필요 없습니다. 무슨 투자가치 따지고 무슨 수익성 따집니까? 근데 10억짜리 100억짜리 땅을 구입해야 한다 가정합시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거 따집니다. 만일에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샀을까요? 이 100억짜리 투자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나온가 알고 사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죠? 그럴 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니까 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라고 유밋, 나밋, 너 믿지, 나 믿지, 사세요. 유밋, 나밋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나 믿지, 나도 믿지, 유밋, 나밋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또 그 말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데 시험은 써먹지만 실제 가서는 이런 말하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럴 때 풀어서 말해줘라. 그래야 중개가 된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 100억짜리가 저 손님이 내 설득에 당하면 어쩝니까? 이러니까 하세요. 그래야 어쩌니까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개론은 평가를 할 때, 우리 중개할 때 행동 과목이랑 의사결정 과목이요. 내가 사게끔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땅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래? 그게 민법이고 공법이고 세법이 중개법이요. 그 다음 얘기가. 돈 안 되면 안 사요. 그죠? 돈 안 되면 안 사는 거 아닌가? 아, 민법이 좋으니까? 그잖아요. 그래 말하면 다 필요 없어. 세법 맡기면 돼. 그죠? 공시법, 법무사 맡기면 돼.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맡기는 것도 맡길까지가 과정이잖아요. 그 사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객이 와가지고 자 100억짜리 땅 사려고 하는데 앞으로 수익률이 얼마냐? 글쎄 나는 매매는 하는데 수익률을 안 하는데. 그럼 고객이 뭐라고 그래요? 안 온다니까요. 액수가 작을 때는 관계없어요. 근데 커지면 어쩌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반드시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되면 어쩌니까 좀 돈이 커지는 거니까. 그죠? 또 그 말 했습니다. 우리는 중개업을 하는 것은 유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저량을 키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량을 키워놔야 됩니다. 내가 그릇이 커야 어쩌니까 큰 걸 받을 수가 있죠. 내가 그릇이 적으면 큰 거 못 받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온다니까요. 작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은 100억짜리, 500억짜리 큰 건수가 속도 말합시다. 구치 큰 거 반드시 와요. 땅 사고 팔 거니까.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잔챙이를 내버려 두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한 방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 방이 되는 거지. 내가 준비가 되면 다 남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써먹으려고. 그런 것은 반드시 어쩌니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 보여줘야 어쩌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1년 동안 한 이유가 시험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서 써먹을 때 요건 요렇게 말하세요. 그거를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네, 좋아요.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반드시 중개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그래야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개론을 잘해놓으면 이빨이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 사실은. 엊그제 어쩌니까 6.19 부동산정책 나왔었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아, 그런 정책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과 나는 인연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 온다니까요.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줘 어쩌니까 이게 LTV가 낮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고, DT가 낮췄다 무슨 말이다. 그 다음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하고 광명시하고 부산 기장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된다. 이렇게만 해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풀어주고 이건 이렇게 쓰세요. 이건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 괜찮아. 세금 얘기는 세금 몇 프로 아니야. 물론 알아듣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세금 몇 푼이 아니라니까. 세금만 엄청 지금 세금에다 골치 아픈 사람이 세금 몇 푼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거기가 뭐라고 할까요? 너는 골치 아니지만 나는 골치 아파. 그럼 말 안 듣는다니까. 그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 그 말 해결되면 다 된다니까요. 그 사람 가장 키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고객이 물어봤을 때 고객보다 낮은 수는 말하면 고객이 뭐라고 합니까? 헤이 초짜그만. 아 그렇게 말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 그러면 어떤 다음 말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먹힙니다. 첫 번째 말이 잘 나가야 되니까. 부정 긍정이 있으면 부정을 먼저 말하고 뒤에 긍정을 99가지 얘기해서 안 됩니다. 긍정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부정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 말하면 그때 약간 말해주고 처음부터 부정을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부정은 절대 말하지 마시고 99가지 긍정 얘기다 부정 맨 마지막에 해봐요. 다 틀어집니다. 부정이 훨씬 더 세다니까요. 항상. 그런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자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 어쩌니까 눈치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게 좋죠.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걸 정확히 다 꼬집어서 말해주면 내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면 어쩌니까 100마디 들어도 하나도 들은 것 같지가 않죠. 한마디만 딱 들으면 어쩌니까 좋은 얘기 들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쩌니까 모든 게 다 포함돼야죠. 최종적으로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져. 그래야 어쩌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내용이 돈이 돼요. 사실은요. 돈 안 된 거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우리는 작은 돈 벌 목적, 큰 돈 버실 목적 아니요? 아니 한 달에 최소한 그래도 한 장씩은 벌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정도로 벌어야죠. 아니요. 가능하다니까. 아니 그렇게 그래야 1억을 벌 생각을 해야지. 1000만 원을 벌지. 1000만 원 벌어야 100만 원도 못 벌어요. 아닐까요? 그렇게 크게 가지시고. 그리고 요 시험은 그럴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남들 얘기 듣지 말아요. 남들이 어렵다 싶다. 그거 네 말이야. 나는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항상. 안 그래요? 남들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네 얘기라니까. 그러면서 본인을 개발한다. 그건 내가 항상 모든 건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어렵다 싶다. 그건 내가 보는 거지. 올해 시험이 쉽게나 어렵거다 봤어요? 내가 들면 쉬운 거야. 내가 안 되면 아무리 쉬워도 어쩌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나 위주니까. 모두 그렇지 않을까? 된다 하면 된다니까. 안 된다 될 것도 안 돼. 안 그래요? 사람은 항상 그냥 똑같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 몸도 안 움직여요.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니까 안 될 것도 된다니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안 된다 해봐요. 될 것도 안 되겠다. 그죠? 자, 합시다. 이래놓고 예전부터는 이렇게 재밌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자, 35번. 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거고 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니까 16개를 틀릴 권리를 가진 시험 얼마나 좋아요. 만점을 맞아라 그러면 정말 좀 쉽진 않겠지만은 16개 틀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솔직히 다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조금 알아. 대신에 요 파트만 민법은 제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공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요것만 조금 알아. 왜? 많이 봤거든요. 제가 훨씬 더 어쩌니까 요걸 더 많이 봤죠. 저보다는 훨씬 더 적게 보셨을 거니까 제가 더 익숙하니까 금방 찾아온다는 얘기죠. 익숙하니까. 자, 봅시다. 35번. 다음 자료 하나에서 시상가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 기간 시상가치 조정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 보니까 지금 거래사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의 가치가 1억 2천. 요게 뭡니까? 요게 1억 2천이래. 지금 거래사례니까 비교법으로 따진 게. 두 번째,
거기 조정이 아니라 조성입니다. 활자 틀려. 조성비용. 조정 아닙니다. 조성비용. 거기 조정이라고 나왔죠. 조성비용. 조성, 복성, 그 다음에 만든 비용이니까. 조성비용이 얼마? 지금 보니까 1억 1천 이렇게 나왔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료를 가서 방금. 그게 바로 수익 방식입니다. 얼마요? 1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요거는 시장성만, 요거는 원가성만, 이건 수익성만 있으니까 전부 다 가중치 곱해서 더하세요. 지금 요 얘기 지금 요거 얘기니까. 그럼 가중치 줬어요 안 줬어요? 밑에 보니까 원가 방식은 20%. 그럼 여기 곱하기 0.2. 그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0.5. 50% 곱하기 0.5. 그러면 당연히 0.3이겠네. 이 문제를 좀 더 비틀면은 수익 방식 가중치를 안 줘야 됩니다. 오, 없다. 그래도 항상 1이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거 하나 빼놓으면 조금 난이도 높아집니다. 그거 하나 저 같은 빼고 싶어. 그래야지 이제 없으니까 나 못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가중치 전부 다 100%니까. 맞죠? 계산합시다. 이거 나오면 얼마 나옵니까? 6천만 원. 그죠? 여기는요? 2,200. 맞죠? 여기는요? 3천만 원. 자,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5,200 대 1억 1,200. 그래서 1억 1,200이 바로 뭐다? 최종 가치. 그러니까 1억 1,200은 굳이 말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면 맞죠? 1억 1,200 가운데 요만큼이 시장성, 요만큼이 원가성, 요만큼이 수익성. 그러니까 삼면성에 딱 맞네. 맞죠? 그런데 요 1억 2천이라는 말은 한 가지만 있으니까 너무 주관적 편협하다. 그 세 가지를 다 합쳐라. 그래서 중립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해봤더니 가중평 했더니 얼마 나왔다? 1억 1,200. 비로소 1억 1,200은 저 원래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 감정평가액. 맞죠? 그러니까 시선값 조정은 요거 곱셈만 할 줄 알면 금방 되는 거죠. 요게 작년도 문제예요. 겁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민법 다 알아들었죠? 가불병 처음부터 법률행위 잘 알아들었습니까? 계약을 법률행위로 합시다. 그러면서 가불병 나오니까 왜 가불병만 쓰고 있는지. 그죠? 대리가 복대리인지 표현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 어떻게 해. 그죠? 처음에는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근데 한자 뜻이 나오죠. 거표차 표현대리. 그죠? 무권대리. 처리한 거 있을 거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줬다가 뺐을 수도 있고.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얘기 많이 나올 거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모르죠. 그렇게 보통 예를 많이 듭니다.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시켜줄게 하고 말만 하고 안 줬습니다. 무권대리잖아요. 말만 하고. 줬다가 이번 주에 잘랐는데 지금 한 것처럼 또 행사할 수도 있죠. 그죠? 원은 권한을 넘어간 거니까. 예, 그런 정도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 자, 원가법이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에서는 여기도 문제가 하나님 두 문제입니다. 원가 방식은 만들 때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세무회계. 기업 세무회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계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가, 감정평가요. 여기 쓰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세무회계에서 맨 먼저 첫 번째가 조달원가, 생산원가. 그래서 첫 번째가 조달원가 또는 생산원가, 건축원가. 그게 조달이란 말, 생산이란 말, 건축이란 말, 조성이란 말, 취득이란 말. 조달원가, 생산원가, 건축원가, 조성원가, 취득원가. 다 만들 때 비용. 똑같은 얘기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발생된 감가 누계액. 이게 조달원가란 말 쓸 수도 있고, 생산원가, 건축원가, 취득원가, 조성원가. 다 같은 말이에요. 조달, 생산, 건축, 취득, 조성. 같은 얘기. 그렇게 만들 때 비용. 그 다음에 여기가 발생된 감가 누계액이에요. 발생된,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입니다. 감가 누계액. 근데 요놈을 줄여서 요거 빼버리고, 그러니까 누계 빼버리고 전부 다 감가액,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액. 그러니까 발생되니까 벌써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과거란 말 금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가액. 그래서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유량저량. 장부가액은 유량저량. 장부가액은 유량저량. 액수는 전부 다 저량이에요. 장부가 이 시점에서 얼마지? 1년이 아니죠. 가격은 전부 다 저량. 근데 가치는 어차피 유량 개념이죠.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굳이 하자면은.
맞죠? 같이 수지 전부 다. 그러니까 임대료,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가는 저량, 맞죠? 근데 임대료는 어쩌면 일정 기간 동안. 교환 가치는 저량, 사용 가치는 유량 그런 얘기죠. 굳이 또 표현하자면 유량 저량에서. 지가는 저량, 지대는 유량, 매매가는 저량, 임대료는 유량. 말 되죠? 이 건물이 매매가가 얼마다? 지금 얼마지 1년 동안 얼마 아니잖아요. 매매가는. 그 땅값 평당 얼마? 지금 얼마지 1년 동안 얼마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임대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아니라 일정한 빌려 쓴 싹이 일정이 아니라 빌리는 싹이니까 그러면은 유량 맞네. 지대란 말도 토지를 사용한 대가니까 한 번씩 일정 기간 또 땅 빌려 쓴 대가 지대니까 그럼 유량 맞잖아요. 맞죠? 그렇게 구별하시자고요. 일단 이렇게 장부가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제조원가. 그러니까 제조달, 재생산 또는 재건축, 제조달원가요. 여기는 전부 다 제자부터 두 제자. 그 다음에 빼기. 발생된 감가, 누계액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을 또 빼버리고 감가, 누계액인데 누계 또 빼고 감가액 쓰겠죠? 일단 요렇게. 그래서 요거 빠지고 빠져서 그다음 감가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복성가격. 그래서 복성이란 말 다시 똑같이 만드는 가격. 복성가격.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는 과정으로 우리 말하면 감가상각. 여기를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감가수정.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 감가수정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감가상각은 회계하게 쓰는 거고 감가수정은 평가에 쓰는 건데 같이 섞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평가에서 감가상각은 그 말은 감가수정이라는 뜻으로 알아셔야죠. 이게 정확히 구별했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조달원가는 항상 과거 시점 언제든지요. 그래서 이걸 취득 시점이라고 그래요. 물건 살 때, 만들 때 과거. 여기는 취득 시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언제든지 현재. 항상 제가 먹은 전부가 다 가치든 평가든 전부 다 현재 중심. 언제든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 시점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같으면 주로 법적 내용 요소, 물리적 측면. 그래서 여기는 법적 내용 요소라 말을 씁니다. 또는 물리적 측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물리적 감가, 이거지 경제적 감가 잘 안 따지겠죠. 여기는 주로 경제적 내용 요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놈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맨 첫 번째는 요거 정확히 아시자고요. 제조원가 정확히 알자고요. 두 번째는 요거 정확히 알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개 구별한 문제가 세 번째. 그리고 1호 문제 여기까지가 딱 1호 문제입니다. 제조원가 뭐죠? 그 다음에 감가가 뭐가 있죠? 감가 방법이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감가 수정 상각 비교하세요. 이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자면 요거를 이제 계산 문제 내겠죠. 복선 가격. 한번 덧셈 빼서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대신에 복선 가격 문제 나온다면 언제든지 어디만 정액법만 나옵니다. 정률법은 나오지도 않고 정률법 오히려 더 쉬워요. 상환기법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정액법은 나오니까. 일단 요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란 말은 기준 시점 현재 제조원가를 구해서 발생된 감가를 빼가지고 즉 감가선을 가하여서 가격을 구하는 것. 우리 이제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란 기준 시점 현재 제조원 원가를 구해서 연놈에다가 발생된 감가를 빼가지고 즉 뭐 해가지고 감가수연을 가하여서 값을 구하는 것. 그거를 원가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나온 값을 복선가격 또는 적산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봐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원가법이란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제조 원가에 그럼 구해놓고 거기다가 감가손을 해서 그러면 제조 원가에 감가손을 한다는 말 뜻이 제조 원가에서 발생 감가를 빼란 소리죠. 빼는 것이 뭐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걸 구해서 요놈에서 이걸 빼가지고 빼는 것이 뭐? 요거 해가지고 이걸 구하는 것. 우리 교재 뜻이 기준 시점 현재 제조 원가를 구해놓고 그놈에다가 거기서 뭘 빼가지고 감가 누계액을 빼가지고 즉 빼는 것을 뭐라고? 감가 수정해서 그 값을 구하는 것. 그 방법을 원가 방식 또는 비용 접근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온 값을 그죠? 무슨 가격? 복선 가격, 적산 가격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요거부터 나오고 요래 나와야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제조를 하면 반드시 다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만든다는 얘기는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다시 만들겠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똑같이 만들게 제조달이니까 그러면 삼각자산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일단 안 돼요. 다시 못 만드니까. 만들 수 없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 인계니까 감가가 돼야 돼, 안 돼야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여기에 없고 토지는 그 다음에 영속성 여기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없겠죠. 그래서 토지는 원가법을 잘 안 쓰고 못 써요. 맞죠? 그런데 어쩔 때 쓴다. 그럼 요거를 알면은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조원가 아는 방법이 매립지, 조성지는 알 수 있지 않냐. 불도저 지나가고 조성하면은 매립비용, 조성비용 나오죠? 그때 비용 나왔으니까 그때는 애를 쓸 수가 있다. 자, 그게 먼저 2번 얘기부터. 따라서 3번 보시면은 원가법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등 어디에 쓴다? 삼각자산 쓴다. 그러니까 비삼각인 토지는 어렵다. 원칙이. 맞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생산원가 다시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럼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어게인이지 처음부터 만든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있었는 게 없어지니까 다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번만 쓰고 있으면 안 없어진다면 재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논리 그대로 좀 풀어가는 거예요. 재생산 돼야 된다. 그럼 뒤집으면은 재생산이 무슨 말이지? 재생산이 그게 안 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토지는 재생산의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되죠. 만들 수 없으니까. 땅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인력상 전쟁 다 없앤다 그 말했죠. 땅을 만들 수가 있다. 못 만드니까 지금 어쩌니까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빼앗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생산에 곤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재생산 안 된다는 얘기는 부정성하고 영속성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감가는 영속성이 또 안 되니까 결국 토지는 부정성과 영속성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게 정상. 그런데 경우에 따라 재생산 원가를 아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게 매립 조성지는 그때는 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럼 딱 떨어지는 말.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제조원가. 그 다음 얘기요. 우리는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은 수홍빈이 거기 제가 그 사람 책 선전할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책 첫 마디에 서문에 이런 말 나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인가요? 빌 게이츠라고 알고 계시죠? 약간 500억 달러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빌 게이츠가 부자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빌 게이츠는 500억 달러 된다고 그래요. 그 책 서문에 그런 말 딱 첫 마디 그 말 나와요. 여러분들은 세계 가장 부자를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빌 게이츠라고 알고 계시다. 근데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면 거기가 더 부자입니다. 거기는 50조 자산이에요. 50조 달러. 50조 달러. 빌 게이츠는 500억 달러. 50조면 6경입니다. 6경. 6경. 6조 말고 6경. 그죠? 조가 6만 개나 돼. 그죠? 조가 10,000개 되면 1경이 되니까. 그게 6만 개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쭉 풀어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계약서인가. 최근 얘기니까 그게 1권부터 4권까지 있어 지금요. 4편까지 나왔거든. 그 자본적사를 쭉 써놓은 거니까 중개업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말을 풀어먹을 때 약간 유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말을 했으면 고객을 딱 잡을 수가 있어. 고객이 무슨 말 할 때 내가 한번 딱 때려가지고 어쩌니까 나를 끌고 올라오면 어쩌니까 뭐를 누르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써먹는 말이라니까. 그래야 내가 갑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을배잖아요. 대부분. 갑을을 잘 바꿔야 되니까 밀당을 잘 하셔야죠. 그래야 큰 돈이 나온다니까. 항상 을만데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적절히 밀 줄 알고 당길 줄 알아야 되니까 밀당을 잘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잘합니다. 그죠? 이따 갖고 나중에 또 얘기를 시간 나면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책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원가 봅시다. 첫 번째 알았습니다. 제조원가 알고 있으니까. 제조원가는 맨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가요. 제조원가는 언제든지 기준 시점 항상 기준 시점 현재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그죠? 이번에 신축 시점 이거 아닙니다. 항상 기준 시점 나와야지 신축 시점 아닙니다. 당연히 거래 시점 아닐 거고 또는 건축 시점
신축 시점, 건축 시점 이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준 시점이 나와야지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말 뜻이. 두 번째는 항상 신규, 새로이. 언제든지 신규로 새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이. 원시적으로 재취득한 거지 중고 물건 아닙니다. 재건축, 제조를 하니까 얼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중고 물건 생각이 쉽죠. 항상 신규, 새 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든지 체유 사용. 가격은 항상 체유 사용을 전제하고 임료는 체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체유 사용. 언제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는 도급 가격주. 도급 가격주요. 여기는 자기 가격이 아니라 도급 가격. 그래서 자기 가격이 아니라 도급 가격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 발생원가 중심이 아니라 표준 발생원가. 그러니까 도급 가격 여기까지 먼저 나왔어요. 자기 가격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가격주예요. 이거 아니고요. 근데 흔히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급 가격,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표준 발생원가. 이게 실제 발생원가 아니라 표준 발생원가.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요거. 그래서 네 가지를 요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 좀 특히 요거요. 잘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일단은 의의는 일단 네 가지인데 네 번째 도급 가격, 그 중에 더 정확히 말하면 표준 발생원까지 실제 발생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 이건 좀 쉰 다음 얘기를 이어갈게요. 좀 쉬어갑시다.